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먼저 기상 관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양산 기온이 올해 처음으로 무려 40도를 넘어섰습니다. 공식 관측소 기온이 40도를 넘은 건 지난 2018년 8월 경북 의성의 40.3도 이후에 8년 만이라고 합니다. 부산은 38.8도로 기상 관측 이래 부산 지역에서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네, 현재 기후 통계 기준 공식 관측소 최고 기온은 지난 2018년 8월 1일에 관측된 강원도 홍천의 41도인데요. 지난해 공식 관측소가 아닌 자동 기상 관측 장비 기준으로는 7월 8일 경기 의왕 청계동이 40.4도, 안성 양성면이 40.1도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40도가 넘는 지역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폭염 속보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일상과 생업 현장, 농촌까지 곳곳에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야외 작업은 더욱 힘겨워졌고 가뭄에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는데요. 지금부터는 각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중곡동 고물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이런 날씨에 고철을 다루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닐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인 금속 폐기물이 내뿜는 열기에 고물상 전체가 끓는 냄비처럼 뜨겁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잠시 서 있기만 했는데도 땀이 흥건해지고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고철과 철근은 내리쬐는 직사광선의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맨손으로는 표면을 만지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고물분류는 작업 특성상 폐품을 옮기고 해체하는 일이 대부분 야외에서 이뤄져 여름철 작업자들의 어려움이 특히 큽니다. 챙이 넓은 모자에 토시와 목장갑으로 중무장을 해도 더위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한낮에는 많이 덥고 좀 체력 소모도 많고 일 효율도 별로 없고 그래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덥고 내년엔 더 더울 거라 생각해요. 이런 탓에 작업자들은 새벽 대여섯 시로 출근 시각을 앞당기고 한낮에는 교대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도 수시로 드나들 텐데 무엇보다 건강이 걱정이죠. 맞습니다. 이런 더위에도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을 찾은 어르신들을 이곳 현장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서 리어카를 한가득 채워도 폐지값은 1kg에 50원에서 60원 정도라 돌아오는 금액은 10,000원 남짓입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쉬면 당장 내일이 막막해지기에 무더위 속에서도 일손을 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재진이 새벽부터 어르신들을 동행하며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내가 나이가 있어서 더위를 못 이겨요. 그런 게로 낮이 때는 안 해요. 몇 년 전에 어지럽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빈혈기가 있다고 해요. 약 먹어요. 집사람은 신부전증이고 작은 아들은 콩팥하고 간이 안 좋아갖고 군대도 못 가고 집에 있어. 환자만 서히 살아요. 나가 안 벌면 못 먹고 살아요. 아스팔트도 펄펄 끓고 길가에 마땅한 쉴 곳도 없다 보니 무거운 짐을 끌다 보면 금세 숨이 가쁘고 기진맥진해집니다. 이 때문에 한낮을 피해 새벽동이 트기 전이나 아예 해가 진 저녁 무렵에야 겨우 거리에 나서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염이 어르신들의 일상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경남 밀양 대간 저수지로 가보겠습니다. 임영준 기자, 그곳은 폭염에 가뭄까지 겹쳤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제가 서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저수지 한복판입니다. 이 저수지라고 하면 물이 그래도 좀 차 있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 저수지 그래도 물이 좀 고인 쪽으로 잠깐 카메라를 비춰보겠습니다. 이 물이 차 있어야 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핏 봐도 물의 양이 상당히 적은데요. 이곳 백안저수지의 저수율은 매우 심각합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 기준 저수율이 1.1%입니다. 평년 저수율 89.5%에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인근 마을 저수지 저수율도
24.5%에 그치고 있습니다. 두 저수지는 백암마을과 가복마을 등 인근 4개 마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요. 이 저수지 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가서 논을 둘러보니 논바닥이 갈라져 있고 벼는 말라 잎이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벼농사를 30년 했다는 한 농민은 이런 가뭄은 처음이라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밀양의 가뭄 경계 단계는 현재 주의 단계입니다. 심각한 가뭄이 발생한 배경엔 올해 유독 적은 강수량이 있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이었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5일까지를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밀양은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었던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강수량이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다 다음 달 초까지 밀양엔 비 예보가 없어 폭염 속 가뭄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북 청주 월드컵 경기장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전주도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전프리카로 불리고 있는데 그거 물놀이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전주는 이른 오전부터 기온이 30도를 웃돌더니 여전히 34도 안팎으로 뜨겁습니다. 이곳 물놀이장 마감 시간은 애초 오후 3시 45분인데요. 현재 시간 오후 3시 47분. 더위를 식히려는 가족 단위 피서객들로 운영 종료 직전까지 붐비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형 슬라이드와 풀장, 인공 폭포에서 물장구를 치면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짐을 정리하려는 피서객들도 보입니다. 주최 측은 운영기간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내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몽골 텐트와 그늘막을 설치하고 매시간 15분씩 휴식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방이 가능한 무더위 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과밀하로 불편하거나 더위 먹는 일이 없게 입장 시간을 하루 2차례로 나누었고 1회 입장 인원도 45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현재 전북에는 전주와 익산, 정읍 등 7개 시군의 폭염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어제도 전주, 군산, 김제, 부안 등 4개 시군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더위가 장기화하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이었죠. 전북 김제에서 밭일하던 90대 여성이 쓰러져 숨졌는데 올해 전북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전북 군산에서 바닷물 접촉 이력이 있는 당뇨병 환자가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3급 법정 감염병인 비브리오 폐혈증은 주로 바닷물이나 어패류를 통해 감염되며 급성 발열과 수포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북 지역 낮 최고 기온 33도에서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중간중간 그늘에서 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계속되는 폭염의 온열질환 예방이 필수겠습니다. 이현정, 임형준, 김민성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경남 양산 기온이 40.3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처음으로 40도 벽을 넘겼습니다. 네, 부산도 38.8도를 기록하며 지역 관측 이래 가장 더웠고요. 서울도 강남과 노원 등 곳곳에서 35도를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결국 올해 40도를 넘는 곳이 나왔죠? 네, 경남 양산의 기온이 40.3도를 기록하며 올해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섰습니다. 공식 관측소 기온이 40도를 넘는 건 지난 2018년 8월 14일 경북 의성의 40.3도 이후 8년 만인데요. 자동 기상 관측 장비 기준으로는 지난해 7월 8일에 경기 의왕 청계동과 안성 양성면에서도 40도를 넘었습니다. 부산도 38.8도를 기록하며 지역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영남 곳곳에는 엿새째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39도를 넘는 극한 폭염이 지역을 바꿔가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폭염 중대경보는 경남 김해와 밀양, 창녕, 의령, 양산 5개 지역에 발효 중입니다. 폭염은 점차 수도권 등 중부지방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도 폭염 경보로 격상되면서 경보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강릉과 삼척도 37도 이상, 서울 강남도 35도를 넘어섰습니다.
극한 더위는 다음 주까지 쉼없이 이어지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이중 영향으로 열이 축적되고 있는 데다 남쪽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가 더위의 절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영남 일부 지역은 40도를 넘을 수 있고 서울도 3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밤더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강원 산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으며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해마다 열대야가 길어지는 가운데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어제 기준 8.5일로 이미 역대 최장을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증시 관련 속보 전해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6,000피가 붕괴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5.98% 내린 5,663회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6.12% 내린 662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네, 특히 반도체 업종이 큰 약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5.23% 내린 20만 8,500원, SK하이닉스는 9.61% 급락한 140만 1,0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15.8원 내린 1,446.7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와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해 쇼핑센터와 제지 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숨지고 9,000명 넘는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지진 피해 현장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배 특파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일본 구마모토에 있는 대형 쇼핑몰입니다. 이곳에서는 대형 폭발 사고가 나서요. 사람들이 여럿 갇혔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현장 모습을 카메라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쪽에 보이는 하얀색 건물이 주차장 입구입니다. 주차장 입구를 보시는 것처럼 뼈대만 앙상하게 보이고요. 앞에 원래 붙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문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도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이 창문이고 창틀이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옆에서 지금 아마도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경찰이 이곳 그 쇼핑몰을 들어가는 입구를 전부 통제선을 쳐두고요. 출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자들도 여기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위대 군인들도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도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네, 쇼핑몰 주변에 있는 가게들은 많이 또 문을 닫은 모습을 또 보였고요. 편의점 정도가 문을 열었고 식당들도 문을 닫은 것도 많습니다. 행여모를 2차 지진 피해 걱정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로 이 쇼핑몰에서 현재까지 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7명 가량이 아직 행방이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폭발 원인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LPG 가스 누출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큰 곳이 그 쇼핑몰 말고도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이 쇼핑몰에서 차로 1시간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네, 구마모토 남쪽에 있는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인데요. 그곳에서는 직원 2명이 매몰됐고 구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공장 콘크리트 굴뚝이 뿌리채 무너지면서 바로 옆 작업장과 사무동 건물을 덮친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의 발표를 보면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집계한 사망자는 모두 13명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하고 또 구조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가용 인력을 모두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는 소방 구조대를 비롯해 경찰 그리고 자위대 등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우선 생존자 신호가 있는 곳 등을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 현과 후쿠오카 현 등 5개 현의 대피소 500여 곳에 이재민 9천여 명이 피신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는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 현장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이번 일본 구마모토 강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규슈 지역 지진 이후 현재까지 현지 공관 등에 접수된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 정부는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과 관련해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우리 지진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회의에는 기상청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각계 지진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일본 지진의 발생 원인과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국민 행동 요령과 관계기관 협조 체계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진에 따른 국내 유감 신고가 789건이 접수되는 등 인접국가 지진의 영향이 확인된 만큼 지속적인 감시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 지진으로 우리 부울경 지역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YTN으로 보내주신 제보 영상으로 국내 지진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어항 속 파도가 치듯이 물결이 일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부산 광안동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제보자는 소파에 누워 있다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항을 보고 지진을 직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면 같은 시간인데요. 부산 금정구에 있는 집안의 모습입니다. 천장에 매달린 조명이 이렇게 위태롭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또 부산과 맞닿아 있는 경남 김해에서도 천장에서 아슬아슬 흔들리는 전등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도 좌우로 흔들리는데 5분 빠르게 맞춰진 시계는 4시 34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일본 규슈 지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이렇게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지진 흔들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어제 일본 지진 이후 흔들림 신고가 789건이나 접수됐는데 부산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과 경남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지만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일본 현지 교민의 피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의결을 앞둔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구 대행은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거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우려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구 대행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재검찰청은 오늘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한 페이지 분량의 글을 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구 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총장 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이나 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수 국민이 검사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성, 피해자 단체 등도 마찬가지라며 제도 개혁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검은 또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27종 분량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신설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제도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울 거라는 등 비판적인 입장이 담겼습니다. 네, 앞서 구 대행의 입장은 휴가 중에 나온 거죠? 네, 구 대행은 지난 27일부터 휴가 중이지만 형소법 개정 논의가 급격히 이뤄지자 대검 청사에서 업무를 이어간 거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나온 입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침묵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구 대행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국회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법사위 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구자현 대검차장도 거취를 고민한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현재 검사를 포함한 법조계 우려의 목소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대화와 타협 없이 독재적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며 수사권 폐지는 범죄자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거라고 비판했고, 전임 지방 변호사 회장들도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시민들을 위한 강력한 안전벨트라며 해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JTBC의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기간을 한 달 연장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JTBC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 보류 기간 연장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보류 기간은 이달 30일, 내일에서 다음 달 30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보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앞서 법원은 자율 구조조정을 통해 채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JTBC 측의 의사를 받아들여 해당 프로그램 진행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국회에선 오늘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이 들러리냐고 반발하며 90일까지 추가 심사 기간을 갖는 안건조정위를 신청했지만 내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현재 법사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법여권 주도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어젯밤 여권 주도로 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보안수사 요구권이 구체화됐고 피해자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최장 90일까지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에 법안이 회부됐었는데요. 하지만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범여권 의원들이라 1시간여 만에 바로 의결되면서 전체 회의에 안건이 오를 예정입니다. 범여권의 시간표대로 오늘 법사위 의결을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온종일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범여권에선 경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며 개정안을 옹호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이 지연시키면 사건이 무한 표류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안 처리 절차를 놓고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참여를 거부하고 심사를 외면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법사위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이 끌고 가는 그 전체 판의 들러리 내지는 병풍으로만 이용됐던 겁니다. 오늘 운영위에서는 최장 330일이던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역시 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도 법사위에 오를 거로 보이는데요. 형소법과 국회법 개정안 모두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되면 내일부터 본회의에 각각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소 2박 3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자신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에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요. 반응은 제각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국민 선택의 문제라 답한 이후 야권 비판이 빗발쳤는데요. 조 의장은 어젯밤 SNS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비겁한 말바꾸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였던 조 의장이 현 실정을 덮으려고 개헌 블랙홀을 던진 거라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에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는데요.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도 각각 입장을 내놨는데 지지층을 고려한 듯 온도차가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SNS에서 조 의장이 다시 한번 해명하고 또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하면 어떻겠느냐고 적었고 송영길 후보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고 했고 이 대통령도 순방 중인 상황인 만큼 쟁점을 키우는 건 옳지도 또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주자는 오늘 밤 9시에 첫 TV 토론회를 진행하는 만큼 이 내용을 거론할지 관심입니다. 청와대 반응도 나왔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 기자입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 한마디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진정한 내란이다. 독재명이 되려 한다. 대통령의 특보 출신 명픽 국회의장이 오늘 띄운 것이다. 또 주식시장이 패닉인 어제 변학도의 연임을 논의한 건가?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해와 논란을 일으켜 유감이라면서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다른 문제겠죠. 이재명 찐 동지, 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이제 연임 설계자로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날이 더워도 그렇지 국회의장이 맛이 가면 어떡합니까? 대통령 특보를 시켜준 한없는 충성심은 자신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문제지. 딱 잘라야죠. 개헌을 해도 적용 안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정말 또 욕 나오려고. 음모론처럼 청와대 측과 교감이 있어서 하는 건데 전혀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네, 오늘의 정치온 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정식 국회의장의 한마디가 현직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해서 들을 수 있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애드립하면서 나온 실언일까요? 상당히 곤란한 질문인데요. 저도 조정식 의장이 직접 하신 얘기를 자세히 지금 살펴봤는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다가 좀 듣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당연히 대통령 연임하는 법으로 고치게 되면 현직은 연임 대상이 될 수 없다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헌법을 개정하려면은 여야도 합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 그 당연히 합의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인데 조정식 의장님께서 무슨 연유인지 좀 적절하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욕이 나오려고 한다. 또 김성태 전 의원은 맛이 갔다 이런 표현까지 썼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 조정식 의장이 누굽니까? 육선 의원이잖아요. 그다음에 모든 그 헌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그걸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예. 역대 국회의장들은 누구나 그 헌법 개정에 대한 어떤 그 의지가 좀 있었어요. 근데 다 안 됐죠. 그런데 그렇게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수많은 국회의장님들 제가 봐왔지만은 그 현직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서 임기 연장이라든지 임기 연장이 들어가는 사안을 개헌의 논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일단은 이승만 정권 때 4.4 5입 개헌이 있었죠. 예,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체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를 연임한다, 늘린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없거든요. 상상 밖의 일이거든요. 근데 조정식 의장이 이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에 던진 핵폭탄인데 핵폭탄. 이 판도라 상자의 뚜껑이 저는 열려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은 원래 대통령이 가장 원했던 건 재판 취소인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안으로 이렇게 연임을 구상하는 것 아니냐, 연임을 띄워본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내놨거든요. 저는 재판 취소보다 더 큰 게 개헌을 통한 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예. 또 헌법상으로도 안 되는 일인 것이고 사실 그 역대 국회의장들이 개헌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여야의 합의 또 국민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왔던 거거든요. 우원식 전 의장의 경우도 그래서 개헌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가장 수용성이 높은 최소한의 수준을 제기했던 것이고 이번에 조정식 의장도 지난 7월 17일 재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안의 주요 내용으로 언급한 걸 보면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그다음에 계엄령 선포권을 제한한다. 그리고 선거관리 개혁 뭐 이렇게 국민 누가 봐도 또 여야 의원 누가 봐도 수용성이 있는 내용으로 그 개헌안을 제안했던 것인 거고 또 개헌이 지난 87년 이후에 40년 동안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러니 수용성도 없고 헌법상으로도 안 되는 그러한 대통령 연임,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 걸 넣어서는 개헌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아마 조정식 의장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은 실수의 성격이 있는 정말 원론적인 얘기를 하려다가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잘못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게 원래 진위가 그게 아니었다고 명확하게 밝혔던 것이고 또 그 청와대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행 헌법상으로 현직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한 거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정청래 전 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이다 이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통령 연임 관련한 얘기는 처음은 아닙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5년은 짧다라는 발언을 해서 파장을 낳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거듭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어서 계속 한다는 거냐. 그런 해괴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 헌법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써져 있는 대로 읽으면 되죠. 국민의힘에 그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막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이런 자들이 다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어리석은 얘기들을 해대는 거예요. 유시민 얘기가 옳았다라는 걸 국회의장이 어제 확인을 해준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은 필패의 길을 간다. 이거는 김민석에게 그냥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그냥 그 하나도 아니고 그냥 이거를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네, 과거에 김민석 전 총리가 5년은 너무 짧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대장동 변호인이었던 조원철 법제처장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이게 실수인가? 아니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그냥 원칙적인 답변인가? 이런 생각도 아닌 게 아니라 해봤지만 그 워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가지고 그 사안을 여러 정치적인 당사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인 발언이 아니고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으면 충분히 개헌 논의해서 논의해볼 수 있다.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어떤 그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거거든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죠. 그리고 조정식 그분이 실수할 리도 없고 그럼요. 육선을 하셨고 저도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인품도 있고 하지만은 국회의장이 될 때부터 명픽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국회의장이 됐다라는 거 세상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청와대가 됐든 그 친명계가 됐든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소 취소 문제라든지 그게 여의치 않았을 때 또 플랜 B로서 이런 임기 연장을 통하면은 모든 사건들이 또 그 공소시효가 또 만료가 되고 말이죠. 이런 플랜 B, 플랜 C 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도 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여유 있게 오히려 조정식 의장을 두둔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실수겠죠. 뭐 기자들에게 이러면서. 낚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단순한 어떤 실언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에게는 너무나 큰 정치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발언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실수다라고 아무리 사과나 어떤 다른 기자회견을 한들 주워 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공교롭게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원색적인 독서를 뿜어냈던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에 이렇게 불가능한 대통령 연임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 그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나왔던 거나 또 아까 화면상에 김민석 총리가 5년은 너무 짧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취지는 네. 대통령이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너무 못해서 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결국은 계엄 내란 행위까지 일으켰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용적인 정신으로 외교도 잘하고 예. 또 국내 그런 정치 경제 여러 현안들을 굉장히 국민의 그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찌 보면 약간은 칭찬에 또는 원론적인 칭찬이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예. 실제로 잘하니까는 5년 더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예.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헌법상으로 불가능한 거고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훨씬 더 곤란해지는 거고요. 금방 이제 공소 취소의 플랜 B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원래 플랜 B라는 것은 플랜 A가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 좀 더 좀 쉬운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자 하는 게 플랜 B거든요. 예. 근데 헌법을 고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거기에서 현행 헌법이 네. 금지하고 있는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 연임을 플랜 B로 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좀 공격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는 가능한 얘기겠지만 헌법 개정, 현직 대통령의 연임 이거를 플랜 B로 얘기하거나 또는 속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와는 좀 거리가 너무 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신지호 전 의원이 조금 전에 유시민 작가가 맞다는 거를 입증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조정식 의장의 이 발언은 김민석 후보에게 다이너마이트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민석 후보한테 불리할 거라는 건데 이번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여러 가지 좀 입에 쓴 얘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 저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얘기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 특히 검찰 개혁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이 너무 짧다 한 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거기다 이어 붙여서 이렇게 소위 희망하는 그런 기대 섞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이 너무 짧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일을 잘하고 있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인 것이지 정말 대통령이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3명의 유력 후보들도 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아마 저를 포함한 우리 당 의원들 다수도 같은 마음일 거고 국민도 같은 마음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에서 접는 게 옳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연임 관련 논란,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이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싸워도 괜찮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전당대회 과열 양상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가 양 팀으로 갈라져서 더 크고 강하게 상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합동수사본부가 해당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을 신천지 신도는 물론이고 이중 당적자까지 설치되는 콩가루 정당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제가 어떻게 감명이겠습니까? 2024년 1월 2일
가덕도 테러 현장에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님의 테러로 인해서 그러는 피를 멈추게 한 손수건이 제 손수건입니다. 지열팔이 본인이 지열을 했다. 이렇게 대통령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테러를 갖다가 본인이 여기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아무리 표심이 급해도 대통령을 이렇게 이용해서 악용하는 것은 네,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필습 사건이 소환이 됐습니다. 당시에 지혈을 한 손수건이 내 거였다. 어떻게 나를 반명이라고 할 수가 있냐. 친청 후보로 불리는 한민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친명 김용 후보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지혈팔이 하지 말아라. 상당히 원색적인 단어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라는 게 사실은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놓고 또 국민들의 삶과 관계되는 정책 제안, 미래 비전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하면은 저런 얘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자체가 지금 정체성 논란이 돼 버렸잖아요. 명청 갈등에서 시작됐고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이냐, 누가 민주당의 적통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막 나가는 겁니다. 이게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도 친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이제 저런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지혈을 내가 했다. 그 손수건이 내 손수건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글쎄 국민들이 이렇게 볼 때 밖에서 볼 때는 좀 씁쓸하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이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 아닙니까?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당대회라는 게 물론 선거 전이니까 열띤 건 좋고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은 저런 식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주목을 받게 하거나 이렇게 가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는 무게 있는 전당대회는 절대 아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나 전당대회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예요. 그때 공항 의전 논란서부터 해가지고 명픽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도 명픽 의장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일파만파 되는 겁니다. 그 발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에서도 그렇고 지난 6.3 지방선거 때도 명픽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라든지 뭐 하정우라든지 그러니까 명픽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일반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어떤 선수들의 발언 자체가 너무나 안 좋은 그 영향을 너무나 많이 준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문제지만은 집권 여당 민주당이 좀 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져주기를 바라보죠. 예, 대통령 지혈을 누가 했는지 이런 진실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신천지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요. 지도부 내에서 이 전당대회 끝나고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 반대쪽에서는 우리 당을 콩가루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친명 또는 친석계에서 왜 전당대회 끝나고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당장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이번 우리 당 전당대회가 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이런 거 좀 긍정적인 그런 정책적인 대결의 장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친명이냐 아니냐 또는 뭐 신천지나 또는 뭐 지혈, 뭐 손수건 이런 문제들이 핵심 이슈로 된 거는 매우 지금 잘못된 거다. 지금 우리 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또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많은 큰 하락을 해서 지금 굉장히 충격파가 크고 또 실제 저 바닥의 그 경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로 논의해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신천지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큰 개입을 했고 그게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 수사 과정 속에서 살펴보니 민주당에도 일부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 입당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다만 조직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우리 당내 누구하고 연합해서 결합해서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목적, 이득을 위해서 일부 들어온 것 같은데 그거는 네. 당연히 우리 전당대회 당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경고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 시점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잖아요. 예.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뭐 당내 조사 플러스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 장치도 만들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의 협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제든지 여나 야 당의 뜻과는 관계없이 종교단체가 그 강고한 결집력을 통해서 예.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던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말 발본색원하는 그러한 조치는 있어야 되겠다. 네, 예, 그렇게 전당대회 생각합니다. 끝나고 발본색원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네.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오늘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 의결을 거칠 걸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2시 반부터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과거 장면부터 보시죠. 이번 주에 민주당하고 무슨 토론회를 하기로 잡아놨었는데 다 도망갔어. 진짜로 다 도망갔어. 시간까지 잡아놨는데 뭐 내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맞수 토론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오늘 보안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 편에 설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는데 이 참여자에 보시면 민주당 관계자 괄호 열고 요청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민주당 의원 161명에게 친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도 예고했는데 무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공조가 있어야만 필리버스터 대비가 가능합니다. 번 들어가야 돼요. 필리버스터 들어가게 돼요. 한 의원이. 보안수사권 폐지 부분은 다 저희가 이제 힘을 합쳐야 될 상황이니까. 네. 저희 당에서도 좀 대승적으로 좀 앞번호를 배려한다든지 율동, 배주, 서로공, 도울제 이런 위험한 상황이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필리버스터 앞번호 배정해 주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네, 결국 민주당과의 맞수 토론이 성사되지 않은 한동훈 의원 지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민주당 161명의 의원들에게 와주십사 요청은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가지 않은 것 같고요. 보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보이고요. 또 친한계 의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신일 교수의 모습도 보이는데 저기 보면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라는 법무부 책자도 가져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사실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국민의힘의 공조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 순서에도 끼워줘야 되고 그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장하고 원내교섭단체가 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마 국민의힘이 한동훈 의원을 끼워준다고 해도 상당히 발언 기회가 오지 않을 뒷번호에 끼워주지 않을까. 어차피 이런. 24시간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끼워주면은 또 야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너무 국민의힘이 그런다. 아마 그런 또 여론이 있기 때문에 끼워주되 굉장히 뒷번호에 끼워주지 않을까. 우리가 공천 줄 때 당선되지도 않을 아주 뒷번호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때 사실은 그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제대로 확실하게 실증적인 체험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싸워줄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생각한다면은 한동훈 의원을 앞번호에 배정해 주는 게 맞죠. 하지만 한동훈 의원을 제명한 정당의 지도부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폭넓게 정말 정치다운 정치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쉽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뭐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발언할 기회가 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쾌천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번에 그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하고 맞서서 토론도 못하는 이런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우리나라 사법 체계 붕괴에 이것도 또 판도라의 상자가 또 열렸구나.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예, 이 피해를 어떻게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 피해자의 2차, 3차 피해를. 예,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의원이 데뷔하면서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홍기현 의원님, 이 검찰의 보안 사건 폐지 관련해서 피해자들 양산하면 안 된다. 첫 민주당 당론에 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셔서 검찰개혁 11적으로 몰리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쨌든 민주당 안대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을 내셨잖아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건가요? 먼저 한동훈 의원 얘기를 좀 하면 저도 이제 친서를 받았는데 받으셨어요? 제가 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보안 사건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고 이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보안 수사권 문제, 검찰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한동훈 의원만은 그 말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느냐. 바로 정치검찰의 과거 만행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한동훈 의원은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제일 거두가 윤석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민주당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입법이 됐는데 거기 등자를 이용해서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엄청나게 확대하면서 국민들의 검사에 대한 불신을 더 깊게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뭐 이해할 수 있지만 한동훈 의원은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논의에서 좀 빠져줘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어제 이제 법안 소위에서 통과됐고 아마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될 것 같은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보안 사건이 완전 폐지되면 피해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일부 존치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러한 노력 덕분인지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그 법안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항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법안에 넣었던 내용들도 많이 반영이 됐고 예. 또 제가 법안에 넣지는 않았지만 또 추가로 반영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법사위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을 거칠 걸로 보이는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 보안 사건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시위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 보안 사건 폐지 발의된 그 법안의 내용에 비해서 지금은 소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피해자 보호 조항, 네. 또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그 구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대로 법이 통과되더라도 범죄 피해자들의 그런 애로는 많이 해소가 되었다. 특히 중수청에 보안사건 전담 부서를 두고 또 경찰에서 수사했던 내용에 대해 보안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청에서도 할 수 있거나 또는 상급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보완이 됐고 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정권 송치하도록 했고요. 또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하거나 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 보호 조항들이 많이 보강이 됐다. 예. 그래서 제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 걱정이 크게 덜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피해자 보호 조항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보안 수사권 자체는 이제 폐지가 되는 대로 이제 민주당 안대로 곧 통과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피해자의 어떤 예상되는 피해를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태까지는 별 문제 없이 다 그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검찰의 보안 수사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없애놓고 지금 어떤 예상되는 피해를 보완한다라는 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검찰 말씀하셨는데 정치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일반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모든 국민들의 피해에 관계될 수 있는 일반 그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검찰 보안 수사입니다. 이런 그 검찰 보안 수사를 가지고 이것을 뭐 과거에 정치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그 원인과 결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니까 법안을 보안 수정하셨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형사 피의자를 48시간
경찰들이 무분별하게 막 체포해가지고 구금하는 거 이거는 과거로 돌아갔더라고요. 그것도 한동훈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슈화됐고 그것을 고친 겁니다,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은 한동훈 의원이 이 지금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을 정치 검찰 운운하면서 빠져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정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일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더위가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네, 경남 양산에서는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기면서 공식 관측소 기준 올해 전국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영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폭염 상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그야말로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경남 양산의 기온이 40.3도를 기록하며 올해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섰는데요. 공식 관측소 기온이 40도를 넘은 건 2018년 경북 의성 이후 8년 만입니다. 그 밖에 김해가 39도, 부산 38.8도까지 오르는 등 곳곳에서도 지역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곳곳에서 온열 질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한낮의 열기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울 26도, 대전 25도를 유지하는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체감 온도는 초열대야 수준을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일부 경남에 이어 부산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 곳곳으로도 특보가 격상되면서 경보 지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특보 속에 내일 서울과 대전 한낮 기온이 34도, 대구 37도, 밀양도 3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극한 더위는 다음 주까지 쉼없이 이어지겠고 다음 주 초에는 서울도 36도까지 크게 치솟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처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다리 부종, 수포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군산 시민 A씨가 지난 23일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확진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폐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폐혈증으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구토 등을 유발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의 건강도 걱정입니다. 네, 군은 야외 훈련을 조정하고 보랭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전투력 유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해병대 폭발물 처리반이 상륙훈련 중 가상의 적진 지뢰지대를 개척합니다. 무인 장비가 도입되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은 사람이 기본, 그늘 하나 없이 폭염을 견뎌야 하는 장병들에게 30kg 넘는 방호복은 큰 부담입니다. 그늘이 없는 고역은 공군 비행장도 마찬가지. 요즘 같은 날씨에 활주로 표면 온도는 섭씨 60도 이상 올라갑니다. 경계작전 등 필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야전부대 역시 온열 질환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전부대를 비롯해서 전 부대에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 저희가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기록적인 더위에 국방부는 장병들의 전투력을 지키기 위한 5대 안전수칙을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체감기온 32도를 넘으면 야외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불가피한 작전을 할 땐 보랭 장비와 응급 의료 체계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습니다. 일선 부대에선 지휘관 재량으로 일과 시간을 앞당기거나 실내 위주로 훈련 일정을 조정하는 등 혹서기를 무사히 보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강한 해군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달엔 정례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진행됩니다. 한미가 훈련 계획을 막판 협의 중인데 지난해처럼 폭염 등을 고려해
일부 야외 기동 훈련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렇게 폭염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서울 도심의 수영장도 북적이고 있습니다. 네, 시원한 물놀이로 더위를 달래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이슈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네, 한강 수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폭염 때문에 물놀이 즐기는 시민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많은 시민들이 보이시죠? 저도 너무 더워서 직접 물속에 들어와 봤는데요. 이렇게 발만 담그고 있어도 더위가 한층 가시는 듯한 느낌입니다. 시민들은 물속에서 공놀이도 즐기고 물장구도 치며 여름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 시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화상입을 것 같아요. 비치볼 공 가지고 던지고 놀고 친구 빠뜨려 놀면서 놀았어요. 물이 엄청 차가워가지고 놀랐거든요, 솔직히. 근데 들어가니까 엄청 시원해서 좋았어요. 여의도와 잠실 등 7곳에서 운영되는 한강 수영장은 가까이서 피서를 즐길 수 있어 주말마다 10,000명 넘게 찾고 있는데요. 방학을 맞은 학생들부터 가족 단위 방문객, 젊은 세대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형형색색 수영복을 착용한 시민들은 물속에 몸을 담그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마냥 신난 모습이고요. 어른들도 튜브를 타고 동심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빌딩 숲 사이에서 한여름 피서를 보내는 시민들의 표적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한강 수영장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돼 열대야를 달리기에도 좋은데요. 안전을 위해 어린이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 전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시원한 물놀이로 여름 추억 쌓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수영장에서 YTN 문상아입니다. 네, 어제 검은 화요일을 보낸 우리 증시 오늘도 급락을 해서 사상 처음으로 연이틀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급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6,000선이 깨졌고요. 코스닥 지수는 700선이 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우리 증시가 검은 화요일에 이어 검은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코스피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1.1% 오른 6,089로 출발해 장 초반 상승폭을 3%대까지 키웠으나 그 기세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낙폭이 커지며 6,000선이 깨졌고 12% 이상 급락해 5,200선까지 떨어진 뒤 6% 내린 5,66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개장 직후 4에서 6% 오르는 등 강세였지만 얼마 못 가 모두 하락세로 돌아서며 급반전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13에서 19% 급락하다 삼성전자 주가는 4% 내린 21만 원대, SK하이닉스 주가는 9% 내린 140만 원대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반도체주 약세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역대급 2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증시 전반의 AI 회의론이 재점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바이오와 해운, 항공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1.1% 오른 714로 출발했지만 상승폭을 반납한 채 급락했습니다. 700이 깨졌고 11% 가까이 하락하다 6% 내린 66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이틀 연속 동반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동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연이틀 동반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틀 연속 급락장에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지난 4월 2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5천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가는 급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8원 내린 1,446.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이틀 연속 1,450원대까지 내렸는데 오늘은 1,440원대까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지난 2분기에만 6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썼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2분기보다 557% 넘게 늘어난 60조 5,42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9조 3,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76.3%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63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증권가의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해 쇼핑센터와 제지 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숨지고 9천 명이 넘는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지진 피해 현장에 YTN 특파원 나가 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일본 구마모토현에 있는 대형 쇼핑몰입니다. 이곳에서는 대형 폭발 사고가 나면서 안에 다수 사람들이 갇혔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현장 화면을 자세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하얀 건물로 보이실 텐데요. 이게 바로 사고가 난 쇼핑몰입니다. 차가 올라가는 지금 주차장도 보이실 텐데요. 그 입구를 보시면 입구에 있는 문짝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요. 위에 있는 천장에서 뭔가가 잔뜩 떨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를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건물도 주차장 건물인데요. 주차장 건물의 창틀에 있는 창문도 전부 다 깨져 있고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옆에 지금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아래에 있는 부분도 지금 피해가 막심합니다. 하지만 경찰 통제사인 처해 있어서 여기까지밖에 지금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 나무 옆에 있는 그 아래 피해 부분에서 지금 그 경찰과 이 소방 당국이 이 구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쇼핑몰로 들어가는 입구도 제가 쭉 돌아봤는데 경찰들이 전부 통제를 한 상태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여기저기 처해 있어서 이 기자들도 가까이는 접근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 자위대 군인들도 이따금씩 이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쇼핑몰 주변에 있는 이 가게들은 많이 문을 닫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편의점 정도가 문을 열었고 식당들도 문을 닫은 곳도 많았습니다. 행여가 모를 2차 지진 피해가 날까 걱정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이 쇼핑몰에서 현재까지 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7명가량이 생사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폭발 원인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LPG 가스 누출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추가 피해가 걱정인데요. 인명피해가 큰 곳이 그 쇼핑몰 말고도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쇼핑몰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이 구마모토 남쪽에 있는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에 있는 제지 공장인데요. 그곳에서는 직원 2명이 매몰돼서 구조가 됐지만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공장 콘크리트 굴뚝이 뿌리채 무너지면서 바로 옆에 있는 작업장과 사무실 건물을 덮친 것으로 지금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다카시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망자는 지금까지 13명입니다. 다카시 총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구조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 구조대를 비롯해 경찰 그리고 자위대 등이 현장에 투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존자 신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현 등 5개 현의 대피소 500여 곳에 이재민이 9천여 명 피신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구마모토 피해 현장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이번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이 지진이 더 큰 지진에 앞선 전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10년 전에도 규모 6.5의 첫 지진이 발생한 지 이틀 뒤에 규모 7.3의 본진이 이어졌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규모 6.5의 지진이 구마모토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그 뒤로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더니 가장 강력한 규모 7.3의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지진이 일어나고 28시간 만이었습니다. 두 차례 강진으로 주민 27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8천여 채가 파괴됐습니다. 당시 지진은 구마모토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단층이 교차하는 부근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0년 전 완전히 파열되지 않은 남쪽 단층 구간을 주시해왔습니다. 일본 전역의 활성단층 가운데 가장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S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이 단층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10년 만에 다시 강진이 일어났지만 이대로 상황이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한 지점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이제 이렇게 7 정도로 커지면 땅 속에서 30에서 40km 정도의 파열이 생깁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 깨지는 것으로. 구마모토 지진처럼 활성단층에 한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얕아 지표에 전달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건 1995년 한신 대지진 이후 이번이 8번째고 이 가운데 3건이 구마모토에서 발생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AI로 조작된 가짜뉴스와 허위 구조 요청 등 각종 거짓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며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X 등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기재한 채 산채로 매몰됐다며 구조를 요청하는 거짓 글이 올라와 30만 회 이상 조회됐고 과거 지진 피해 영상을 이번 상황인 것처럼 속여 유포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심지어 AI를 이용해 실제 방송사 뉴스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민 가짜 영상이 수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가 하면 외국인이 불을 질렀다는 등의 악의적인 혐오 유언 비어까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규슈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는 우리나라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영남 지역이 도쿄보다 진앙지에서 더 가까웠던 탓에 곳곳에서 흔들림 신고도 속출했습니다. 네, 이번 지진이 한반도 내륙 단층을 직접 자극할 가능성은 적지만 일본의 초대형 지진대인 난카이 해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 진원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남부 곳곳에서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800건이나 폭주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과 진앙과의 거리는 300km 정도. 일본 도쿄보다 가까워 진동이 더 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에 전달된 진도는 최고 3. 고층 건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현저히 느끼고 정지된 차가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남해를 건너왔는데도 우리나라 고층 건물까지 크게 흔들린 원인은 먼 거리까지 에너지를 잃지 않고 이동하는 저주파 지진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이 남해안까지 사이에는 동일한 지각판으로 연결이 돼 있고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모가 클수록 저주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저주파 에너지는 먼 거리까지 감소하지 않고 전달이 되는데 이런 저주파 에너지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고층 건물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한반도 내륙 단층을 직접 자극할 가능성은 작지만 초대형 지진대인 난카이 해곡을 자극할 촉매제는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마모토 지진과 가까운 큐슈 연안에 있는 난카이 해곡 지역은 초대형 지진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동안 응력이 더 누적이 됐고 확률은 더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도는 더 증가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본 정부가 30년 이내 발생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는 난카이 대지진이 현실화할 경우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한반도 지각까지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 정밀한 모니터링이 시급합니다. 또 영남의 폭염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진 여파로 대피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온열 질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진 관련 대응책을 꼼꼼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렇게 일본 규슈 구마모토를 강타한 규모 7.1의 지진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추가 강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이 시간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의 김광희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부산에 계시는데 어제 일본 지진 발생 때 흔들림이 부산에서도 느껴졌다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제가 부산에 있었고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의 제 연구실에 있었었는데요. 제 연구실에서도 이렇게 약한 이제 흔들림을 느꼈고, 그리고 이렇게 제 책상에 있는 모니터가 이 앞뒤로 살짝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몸도 좀 이렇게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고, 상당히 이 긴 파장의 신호를 느낄 수 있었고, 그 지속 시간도 좀 길었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있는 제 연구실이 8층 건물의 6층에 있는데 이렇게 조금 높은 장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림이 느껴지고 오랫동안 지속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진앙지가 지금 뭐 3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흔들림이 전해진 거는 그만큼 지진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일단 앞에 인터뷰에서도 여러 박사님들,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규모가 7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에너지가 방출이 됐고요. 이 방출된 에너지 중에는 장주기 파동들이, 장주기 에너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주기 에너지들은 좀 먼 거리를 감쇄 없이 전파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산처럼 먼 곳에까지 에너지가, 장주기 에너지가 전파가 되었고, 특히 이 고층 빌딩에 계신 분들은 그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피해 화면도 동시에 전해드리고 있는데 막 건물 구조물이 골조가 다 드러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사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지진 대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이번에 피해가 적지 않았던 이유도 같은 이유로 보면 될까요? 일본의 내진 피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물론 피해가 좀 있었지만 다른 장소에서,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던 거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좀 적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한 달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 7.5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했었잖아요. 그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그 사망자 수가 뭐 거의 한 5,400명 정도에 육박한다는 그런 추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하고 그런 상황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피해가 적은 이유는 그만큼 잘 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네, 사실 이 지진 뒤에는 보통 저희가 뭐 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본진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우리가 전진, 본진, 여진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일련의 지진들 중에 가장 큰 지진을 본진이라고 그러고 그 가장 큰 지진보다 앞에서 발생한 지진들을 전진, 큰 지진보다 나중에 발생한 지진들을 여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 현황을 보면 어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이 가장 큰 지진이었으니까 그 지진을 본진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더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하는 그 순서를 아니면 정의를 좀 다르게 해야겠죠. 예, 과거 사례와 좀 비교를 해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이 7점대 지진이 나고 나서 이틀 뒤에 또 9점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같은 지역인 구마모토 지진도 2016년에 또 있었잖아요. 그럼 과거 사례와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이 지진은 한 개, 두 개의 현상만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수준만 가지고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최근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예측이 어려워서 통계를 가지고 좀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 이번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초기에 쓰나미 주의보도 내려졌거든요. 이 지진에 따라서 쓰나미의 좀 규모도 다를까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가 쓰나미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쓰나미가 발생하려고 그러면 일단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해야 되고, 네. 지진이 규모가 크고 또 이 해저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지 돼요. 예. 이번에 발생한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7.1 정도로 상당히 크기는 했지만 지진이 발생한 장소가 주로 육지였고요. 그 근처의 바다도 상대적으로 좀 얕은 바다였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발생한 지진이 위아래로 움직이기보다는 옆으로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진 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진이 처음 발생했을 때 지진이 발생한 위치 자체가 바다하고 가까웠고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진 해일에 대한 주의를 국민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진 해일에 대한 주의를 주는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진 해일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 2016년에도 이 구마모토에서 연쇄 지진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규슈 지역이 일본에서도 지질학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모두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본이라는 지역 자체가 아주 복잡한 환경에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유라시아판, 북미판, 태평양판, 필리핀판 이렇게 여러 개의 판들이 만나는 곳에 일본이 위치해 있고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한 이 장소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들어가는 섭입대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큰 단층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단층대 중에 하나가 이번에 찢어져서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단층이라도 뭐 활성 단층이냐 혹은 움직이지 않는 단층이냐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는 단층인 거죠? 그렇죠. 이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판들이 만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판들이 만나면서 꾸준히 응력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힘이 어느 순간에 한 번씩 방출이 돼야지 되고 이 방출되는 단층이 어떨 때는 30km, 40km에 걸쳐서 재활이 되고 또 어떨 때는 그보다 작은 규모로 재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워낙 단층들이 많이 있고 그 단층들 중에는 언제든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소위 부르는 이 활성단층이라는 단층들도 많이 있고 그중에 한 단층이 이번에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구마모토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난카이 해곡이요. 100년 주기로 대지진이 발생하는 곳이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럼 이번 지진이 이곳을 자극해서 대지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 난카이 해곡은 규모 9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꾸준히 응력이 쌓이고 있고 이 쌓였던 응력 에너지가 방출이 돼야 되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 방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쌓여 있을 것이다. 이 에너지가 언제든지 방출될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방출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위치 자체가 난카이 해곡과 워낙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발생한 지진 때문에 새롭게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난카이 해곡은 원래 언제든지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이고 네. 조만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뭐 놀랄 일이 아니고 예.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난카이 해곡이 언제든 지진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진단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규슈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휴가철이라 좀 여행 계획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안 가는 게 좀 나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지진이 한번 큰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진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이 여진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면 좋을 텐데 보통은 일주일 이상 수주 동안 여진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다 보면 지금 이 지역이 뭐 지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날씨도 더울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지역에 뭐 이런 교통이나 방송이나 여러 상황이 아주 평상시처럼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예. 여행을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교수님, 우리 부울경 지역, 지금 교수님께서 계신 부산을 포함해서 도쿄보다 진앙지에서 더 가까웠기 때문에 이번에 흔들림이 감지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진 대비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뭐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진이 주변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예. 우리가 2016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 경주와 포항에서 규모 5.8, 5.4의 지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지진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그 이전과 다르게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지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계획, 정부 차원의 계획, 지자체 차원의 계획, 그리고 각 단체마다 학교에서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조금 사라진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전에 세웠던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난 만큼 우리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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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 등 일부 고가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초 발표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32억 원을 넘으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공시가격은 24.7%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공시가격 30억 원 초과 단지 9개 주택형의 올해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5개 주택형의 보유세가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의 전용 84제곱미터 1주택자는 올해 예상 보유세가 1,81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였던 2021년 1,653만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97제곱미터와 레미안 퍼스티지 84.93제곱미터 등 시뮬레이션 대상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현재 제도 하에서도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냈었던 세금보다 적게는 한 40%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 더 보유세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이 32억 원을 넘으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보다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32억 원은 과세표준 12억 원으로 이를 넘길 경우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셈입니다.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게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종부세 세액 공제도 고령자 공제는 유지하면서 장기 보유 공제율은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의 실수로 장윤기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2차례 반려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은 지난 5월 5일부터 8일 사이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2차례가 반려됐습니다. 이미 확인된 장윤기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영장을 신청했거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다면서도 카드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경우였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수사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검사가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자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백신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 e-프로스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경우 분쟁 해결이 지연돼 처벌을 미뤄야 하는 범죄자에게는 천국이 피해자에게는 지옥이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 검사는 역량 있는 법조인들이 검사로 지원하는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향후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은 악화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체포방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데 이어 사법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으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여 대법 간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법에 따른 겁니다. 사법 후폭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까지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데 이미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잃은 만큼 실질적인 법적 부담은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으로 향하게 됩니다. 현행법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경찰은 지난 대선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범행 가담을 부인한 발언도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라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추가 기소 가능성이 열린 만큼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사법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 특검과 오 시장 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1심 선고 당일 즉각 항소하며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내려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남서부 지역이 극심한 폭염과 가뭄 속 통제불능의 초대형 산불로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대서양 연안 관광지 등에서 4천 명을 추가로 대피시켰으며 이는 전시 상황을 제외하면 프랑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인 대피령입니다. 특히 파리 면적의 4배를 집어삼킨 프랑스 지롱드 지역 산불 현장에서는 거대한 화염이 자체적으로 번개와 강풍을 동반한 폭풍우를 만들어내는 화재 정난운 현상이 사상 처음으로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